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 흐름을 보면요, 조정이 들어왔다 이제 반등 국면에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 대선에 대한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증시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기술주 위주의 반등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하락 조정에 대한 이제 뭐 반대급부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슈로 잡히는 부분들은 보면 어저께만 해도 이제 뭐 트럼프가 이거 역전한 거다 라는 스탠스들이 잡히면서 장 막판에 5G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바이든이 또 이제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술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공화당은 또 정책 결정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뭐 에너지 섹터도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 뭐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이런저런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폭이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투기 심리가 거의 그게 달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시장 밸류를 놓고 보면 미국은 비싸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하고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제 뭐 턴어라운드 포지션도 지금 글로벌리 가장 빠른데,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내놓고 보면 제가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겁먹으면 안 된다. 회피 심리를 이제 조정이 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회피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락의 폭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조정의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도 또 확률이 높아진 거지 상승하지 못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시나리오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 개들을 잡아놓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포지션일까 찾아가면서 내 섹터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 비중을 조절하는데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잡아나갈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냥 ETF만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자, 기대 수익률은 10년에 2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4배, 8배, 10배로 확대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싶은 그런 수익률을 잡아내기 위해서 시장보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인 거지,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무조건 이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이겨요. 그냥 가장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ETF 사서 20년 갖고 있으면 대충 한 4배 정도는 수익이 나와요. 그럼 20년에 4배면 연평균 6% 정도 되는 거니까 금리 수준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들은 선택적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 상장 기업이 2,300개면 이 중에 상위 30% 잡아보자, 상위 50% 잡아보자라는 거죠. 상승률에서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들을 체크해 나가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절대 무슨 뭐 시장이 뭐 빠질 것 같으니까 회피를 하고, 무슨 오를 것 같으니까 투기 심리를 뭐 갖다 집어넣고, 요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오류에 빠진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2020년 11월 5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제작을 한 영상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우선순위들을 정하고 뭐하고 할 때, 자, 밸류와 업황, 스탠스, 장기 스탠스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이제 회원 방송에서는 꾸준히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종목 이야기라든가 기업 개별 이야기들도 막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너무 길면 또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회원분들한테 정해드릴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압축하면서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덜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우선순위와 기회를 찾아가는 관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은 일단 조정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만 해도 몇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에 그냥 간단한 기술적 지표를 대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절대 그 기술적 지표로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자, 기간 조정으로 갈 거냐 하락 조정으로 갈 거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일단 내년에 들어서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12월까지는 급한 상승으로 진행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가치 때문에 그래요. 밸류 구간 때문에. 그리고 아직 노이즈 요인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하나하나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도세 문제 봉합됐고요. 그럼 이제 미 대선 흐름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봉합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밸류에 맞춰서 갈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자, 밸류에 맞춰서 수급을 따라갈 건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얘기만 또 하려고 해도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기술적 지표를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회 요인은 이제 우리가 뭘 찾아봐야 될까? 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빠지고 올라가고는 단기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스탠스, 제가 가진 스탠스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의 힘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폭락 구간 때는 이제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 폭락 후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는 이제 코멘트들을 반복해서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흐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뭐 헬스케어 2차전지 섹터를 이제 코로나 폭락 직전부터 해서 작년 뭐 11월, 12월 한 10월부터 2차전지 헬스케어 비중을 좀 집중적으로 채웠습니다. 코로나 폭락 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수익을 챙겨나간 구간이 그쪽이면서 헬스케어하고 2차전지 섹터는 비중이 많이 줄여져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도 드릴게요. 자, 지금 9월부터 기간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9월부터 이제 기간 조정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 이거는 하락, 상승에 대한 방향성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급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밸류 수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 체크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바이오 기업들 때문에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피는 이제 밸류 체크, 시장 밸류가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을 항상 6개월을 선행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올해 이제 2분기가 끝나는 6월까지 구간까지는 이제 적정 밸류가 저는 이제 2000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올해 이제 한 100조는 벌 거니까, 그러면 올해 적정 밸류는 한 2000포인트 정도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내년 적정 밸류를 입혀보면 내년 1분기, 그러니까 2021년 적정 밸류를 보면 저는 이제 요 레인지가 2600선에서 3000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 2018년도에 이제 노이즈가 나왔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노이즈가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벌었던 금액이 한 140조, 145조 정도 돼요. 근데 코로나가 좀 잡히는 흐름이 되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를 넘어가면 넘어갔지 그 부분보다 회복이 좀 더디기가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치를 다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본 결과 그냥 한 요 정도 선을 봐주면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추정 적정 밸류가 얼마냐를 2800포인트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4분기니까, 자, 이걸 나눠야죠. 그럼 1분기를 3월까지로 보고, 2분기를 6월까지로 보고, 3분기를 9월까지로 보고, 4분기를 12월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씩 선행을 한다 그러면, 자, 9월 달에는 어때요? 자, 1분기 밸류를 체크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 2800을 4로 나누면, 자, 20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괴리율이 800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2200 정도가 3월 달에는 적정 밸류다. 내년 1분기까지. 그러면 이거는 6개월 선행한다고 봤을 때 9월달 적정 밸류는 2200이라고 놓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9월달에 이제 우리가 7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에 현금 비중을 이제 많이 늘렸던 포인트가 9월에 있는 2200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부터 현금 비중 확대 포지션을 보면서 현금을 늘려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분기를 놓고 보면 어때요? 자, 2400포인트가 적정 밸류다라고 보면, 자, 올해 12월에는 2400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수 수준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밸류가 딱 적정선이기 때문에 위아래 반반 포지션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두는 거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놓고 보면, 자,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조금 할인 가치를 주는 거예요. 5%에서 10% 정도. 지금 지수 수준에서 적정 밸류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인 부분들을 보면, 현금은 한 5%에서 10% 정도가 적정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현금을 한 25%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너무 많아서, 자, 이 지수 위치가 지금 위치에서 그대로 있다 그래도, 지수가 조금,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하락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현금을 일단 요만큼은 줄여놓고 이제 대응을 하자 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스탠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월 중순까지는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장주 흐름을 보면 코로나 폭락 후에 9월 때까지, 자, 이때까지 강하게 끌고 온 흐름을 보면 일단 헬스케어, 자, 코로나 테마를 위주로 한 헬스케어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이게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쪽이 그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자, 이 순서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5G.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주도 흐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게 이제 풍력 섹터란 말이에요. 조정장에는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풍력에 대한 것들이 왜 강세 흐름을 진행이 됐냐? 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둬야죠. 자, 풍력이라는 섹터에 이제 정책적으로 5년 후, 10년 후, 뭐 20년 후까지 100배, 200배 캐파로 확장을 하겠다. 전 세계 캐파를. 이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게 일단 유럽, 중국,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뭐 이머중국가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 미국만 여기서 엇박자를 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든까지 여기에서 가세를 한다 그러면 이쪽 시장은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 근거가 뭐냐? 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까? 라는 부분들을 봤더니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30%가 싸진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원자력보다 효율이 좋고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글로벌리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자, 정책적으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석탄이라든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발전 단가가 높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올라와서 그 발전 단가를 넘어서는 그 정도 규모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급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트럼프라는 트럼프가 어떻게 돼서 기존 에너지 정책을 뭐 고수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이쪽 섹터가 성장을 못할 리는 없어요. 자, 풍력의 핵심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스탠스가 바뀐다 그러면 이건 단기 노이즈가 아니고 장기 노이즈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유럽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생산적이니까. 돈이 더 적게 들고 더 친환경적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트럼프 정부가 이걸 이제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패권에서 미국은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제가 가진 스탠스예요. 자, 이런 스탠스를 잡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도 섹터 카테고리에 풍력은 무조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여기에 연결된 카테고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쪽이 이제 다음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봐야 되겠죠. 이걸 얼마나 반영을 해놨냐. 같은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언택트, 2차전지, 5G 중에 여기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는 거예요.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자, 10년 후를 보면 당연히 성장하겠죠.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지금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겠죠. 언택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년에서 5년을 보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2년에서 5년 포지션을 보면 지금이 싸냐 비싸냐를 놓고 봤을 때 비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헬스케어 언택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년, 5년의 중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2차전지 5G 같은 경우는 자, 2년, 5년을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2년, 5년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 근데 10년, 20년으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포지션은 2차전지 5G 비중이 헬스케어 언택트 쪽보다 많은 게 정상이에요. 지금 당장의 포지션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점점점 옮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섹터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섹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관점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 스탠스, 장기 업황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체크가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기업 밸류 체크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가요. 그렇다 보니까 성과를 크게 잡아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폭락이 오든 하락이 오든, 자, 하락이 왔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거, 하락이 왔을 때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거, 폭락이 왔을 때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지지 않을 때, 시장이 빠져도 리스크가,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이 작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기간 조정이든 하락 조정이든 조정 후에 이제 상승이 시작되게 됐을 때 주도 섹터의 변화 흐름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도 섹터의 변화 흐름은 이미 잡혔다라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기존 주도 섹터가 강하면 이건 이제 버블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이쪽으로 또 이제 수급률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돈 풀기가 더 진행되고 해가지고 기술주 포지션이 또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버블 포지션인 거예요. 자, 밸류 체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헬스케어라든가 언택트 쪽이 그러니까 강하게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건 버블 포지션이다. 지금 밸류를 놓고 봤을 때 기업 가치를 대입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 비중은 더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줄여가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신규로 주도 섹터가 바뀌면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장기 순환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서는 초입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장은 쉽게 상승 포지션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술주들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포지션들이 제한되면서 이제 주도 섹터 흐름이 좀 바뀌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좀 버블에 있거나 많이 올라가 있던 애들은 좀 내려오고 밑에서 있던 애들이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를 진행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자, 요런 포지션이 보통 리레이팅이 되는 포지션에서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 리레이팅이 되는 섹터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게 증권 섹터예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증권 섹터는 가치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가치주 섹터로 분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들을 입혀가면서 성장 섹터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치 섹터는 어때요? 자, 성장이 제한됐을 때 자, 현재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돼서 반영을 받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거래대금이 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증가 추세를 보면 돼요. 자,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20조 구간에서 지금 40조, 50조 구간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40조, 50조 구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연금 비중도 굉장히 작고, 자, 국민인식이 어때요? 지금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서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자,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 항상 금융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다. 금융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요런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예탁금이라는 규모가 100조, 200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지금 70%인데 이 비중이 어떻게 돼요? 금융자산을 옮겨오는 포지션이 취해지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높다라는 거죠, 확률이.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비중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온라인 비중들이 크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인력도 AI라든가 어떤 뭔가 인간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 쪽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는 포지션이 나오면 그게 성장 섹터예요. 그럴 이제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가 금융 쪽에선 증권이라는 거죠. 자, 밸류 매력도 있고 성장 흐름도 잡히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이제 펄을 증권 섹터가 얼마를 잡고 있었냐? PBR이 거의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 5배, 10배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도 거의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0.5에서 지금 금융섹터 평균이 한 0.3인가 정도 될 거예요. PBR이 0.3이라는 거는
자산 가치의 30%만 반영을 받고 있다는 건데, 증권 섹터는 이제 1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왔다라기보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성장 모멘텀들이 여기 입혀지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으로 이익이 안 좋아진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순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뭐 퍼도 이제 막 15배씩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3배, 15배씩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 섹터로 옮겨가는 포지션에 나오면 그게 이제 리레이팅 포지션이라는 거죠. 지금 가치주 섹터에서 이럴 가능성들이 가장 높게 보여지는 쪽이 건설하고 금융, 그리고 철강 쪽이란 말이에요. 가장 저평가된 자산별로 바꾸는 쪽에서 성장 모멘텀들을 입혀주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주도 섹터는, 자, 헬스케어, 언택트는 어때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10년, 20년인데 지금 뭐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좀 동의를 하는데 2년에서 5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이 정도 성장밸류를 지금 반영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밸류 부담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2차전지 5G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2년 후, 5년 후에는 더 좋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반영을 했냐를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시총 수준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2, 5년 수를 봤을 때 굉장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도 섹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전체적인 이제 기존 주도 섹터라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도 섹터라는 거는 투기 자금이 들어갔어요. 투기 자금은 장기 자금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용도 들어가요. 자, 그럼 투기 자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리면 빠질 거고 못 올라가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빠지는 포지션에 가장 좋은 카테고리는 2차전지 5G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5G 쪽은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차있기 때문에 2차전지 비중이 없으니까 이쪽을 늘려가는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5G도 비중이 없다 그러면 2차전지 5G는 같이 채워가면 돼요. 시장 하락이 진행이 될 때 가장 먼저 채워가야 될 섹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도 섹터 가능성. 요걸 보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 부담이 있어요. 너무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왔어요. 다만 그 성장 포텐셜이 가장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면 장기적인 상승률은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상승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가도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소 산업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밸류 매력이 가장 높은 쪽은 반도체, 건설, 철강, 금융 쪽이란 말이에요. 현재 밸류 매력. 제가 이제 시장을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밸류 체크를 다 해봤을 때 그래요. 그냥 제 기준에는 현재 가치와 무슨 뭐 미래 가치를 믹스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밸류 매력이 가장 높은 쪽은 반도체, 건설, 철강, 금융 쪽이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베이스를 놓고 보는 거예요. 가장 들 빠질 쪽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지금 먼저 사야 될 순위는 뭘까? 그리고 섹터에서 비중을 늘려가야 될 포인트는 뭘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쫙 펴놓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담아갈 섹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 비중 설정을 어떻게 하고 지금과 나중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 하락이 진행이 될 때는 뭘 먼저 담아가고 폭락이 진행될 때는 뭘 먼저 담아가고 그리고 지금 살 때는 뭘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적정 밸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시장에 대한 밸류 체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잡아놓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대충 2350에서 2400포인트가 적정 밸류 구간이라고 봤을 때 12월까지, 지금 이제 11월에서 12월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적정 수준에 있으면 밸류가 조금 부담되겠거나 아니면 미래 가치를 땡겨받았거나 투기 심리가 작용되어 있는 그쪽 섹터는 피하고 보는 거예요. 자, 빠지면 덜 빠지고 오를 때 강하게 올라갈 섹터가 뭘까? 자, 이 카테고리의 핵심은 배당이라는 거죠.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전마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배당을 10% 주면, 자, 이제 종목이 10% 하락이 나도 이 배당이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똔똔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고 뭐하고 할 때는 배당주 중에서 좀 밸류 매력이 높은 쪽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증권 섹터가 지금 탑픽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권 섹터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자, 고배당. 거기다 이제 성장 리레이팅이 보여주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아니냐. 자, 단순 이제 현재 가치만 놓고 보면 은행이라든가 보험 섹터가 더 저평가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도 사실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그널이 보여요. 뭐냐면은,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이제 고정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이제 물가가 움직이고 시장금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포인트는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는 구간일 거예요. 그럼 백신 이후라는 거죠. 자, 백신이 나온 이후에, 자, 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나온 이후에 공격적으로 담아보자. 라는 이제 스탠스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보험은 지금 지수 위치에서는 담아볼만 하지만 증권 섹터보다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매력이? 자, 성장에 대한 매력이. 그래서 증권 섹터를 먼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고, 지금 지수 위치에서 그냥 만약에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은행 보험 섹터를 이제 다음에 담아가는 거죠. 성장 섹터는 지금 담아가기가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섹터는 현재 가치, 성장 가치는 가장 높이 보여주고요. 모멘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코로나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전 세계 글로벌 정책적으로 뭐가 먼저 나올까? 무조건 SOC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안 그러는 역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투자가 확대돼요. 지금은 뭐예요? 부양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돈 나눠주고 있잖아요. 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돈 주고 있고 빚 늘려주고. 이제 빚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이자 주면서 이자가 싼데 빚을 이제 늘려줄 수 있는 포지션을 주는 거야.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빚을 20%밖에 못 쓰겠으면 30%, 40%까지 쓸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당장 망하면 힘드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너무 많이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하는 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빚을 늘려가 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대출 늘려주고, 저금리 대출 늘려주고, 기업들 대출 늘려주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그런 이제 좀비 기업들이라든가 좀비 가게는 결국은 다 청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꺼번에 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너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망하라고 늘려주는 거예요, 빚은. 그러니까 지금 망하지 말고 조금 이따 망하라고 늘려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살아나는 데들도 생기는 거고,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힘든데 나중에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뭐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돌아옵니다. 다만 지금 충격을 받는 것보다 그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받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다 해서 빚을 늘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가게는 어때요? 지금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되면 기업이랑 뭐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니네 이거 사, 이 돈 줄 테니까 이걸 갖고 뭐 소비를 해 라고 주는 거죠. 근데 이 소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데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근데 경제지표로 보면 3분기에는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다는 건 뭐냐면 저축 비율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줘도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저축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회복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보고 이제 정부에서 용인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산력을 확대시켜야 되죠. 그럼 이제 돈을 주는 정책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게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 리스크용 노이즈용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 투자를 독려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정부 정책적으로 SOC 산업을 크게 늘리는 거예요. 정부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늘리면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SOC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SOC 투자 가닥이 지금 보면 중국이랑 유럽은 이제 에너지 인프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게 될 거고요. 수소 뭐 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인프라가 4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산업 인프라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는 이제 소재가 4차 산업은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 4차 산업의 인프라 기업은 자동차 기업이랑 무슨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될 거예요.
이런 인프라 기업들은. 그리고 4차 산업의 소재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등등이 될 거고.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인프라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라고 봐야죠. 이쪽으로 SOC 산업이 결국 잡히면 결국은 그 SOC는 전부 다 건설 회사들이 할 거니까. 그러면 요것도 이제 리레이팅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가장 이제 리레이팅 크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시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백신 보급이 진행이 되고부터가 본격적인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 섹터가 먼저 넘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산업이 먼저 잡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 수준이 자, 건설기업이라든가 조선기업들 이런 것들은 결국 수주로 움직여요, 수주로. 미래 실적이 이만큼 찍힐 거다라고 해서 수주가 먼저 받고 그 수주의 가치를 반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철강 기업들은 자, 소재예요, 소재. 자, 인프라의 SOC 인프라의 소재예요. 자, 풍력, 타워에 이제 철 들어가고 자동차에 철 들어가고 조선에 철 들어가고 자동차가 이제 4차 산업 인프라라고 보면 자, 이 인프라가 진행이 될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전환이 만들어지면 기존에는 이제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무슨 뭐 석유를 캐내는 뭐 어떤 그런 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해운 운임,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무슨 뭐 에너지도 뭐 가스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해상 풍력 뭐 구조선인가 뭔가 요즘은 또 그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다 인프라예요. 풍력은 이제 결국은 건설이 인프라고. 그러면 이게 소재로 들어가는 게 철강이면 이쪽에 있는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져나가기 시작할 때 소재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 포지션이 어딜까? 이것도 역시 백신이 나온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베이스로 가장 밸류 매력이 좋은 기업들만 사놓고 전체로 확산이 될 때까지는 이런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금융 섹터, 증권 섹터가 가장 먼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결국은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조정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사야 될 쪽은 반도체 쪽인 거예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 4차 산업 소재, 또 이제 태양광 소재로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보면 뭐 5G 소재도 되죠. 5G 인프라, 4차 산업 인프라를 까는 이제 뭐 소재,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인프라에 이제 소재 가능성이 이제 반도체에 있는 거예요. 이제 소재 가능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 그런 포인트가 일단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런 쪽에 이제 뭐 업사이드 가능성들은 장기적으로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언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위축될 가능성들도 역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매출 비중을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큰 폭의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상쇄시킬 가능성들이 있고, 클라우드 쪽에서는 지금 조금 애매한 포지션들이 있는 게 반독점 과제라든가 유럽에서 이제 뭐 디지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뭐 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지금 기술주들,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뭐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글로벌 캐파를 이제 좌우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가 나중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영향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4분기가 바닥 시그널일 때 어디에서 이제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조정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담아야 될 쪽이 반도체. 지금 당장은 밸류가 부담이면 어때요?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있겠죠. 반도체고 건설이고 철강이고 이런 쪽들은 자, 산업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장기화 돼버리면 이런 쪽은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멘텀들이 잡히는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당장 어때요? 안 좋죠. 지금 당장 안 좋은데 이제 좋아질 건 거고. 지금 당장 좋아지면서 미래에도 좋아질 쪽이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쪽이라서 이게 가장 먼저 지금 담아다갈 쪽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2차전지 5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년, 5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을 건데 지금은 결국은 뭐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투자가 미뤄질 가능성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미 대선 이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 대선이라는 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담아갈 쪽이 2차전지 5G 쪽인 거예요. 하락시에 가장 먼저 담아봐야 되죠. 밸류 매력, 성장성이 모두 좋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5G 반도체.
자, 이것도 다 어떻게 연결된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쪽이 조정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제 증권 섹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온다. 자, 하락 조정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완만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반도체, 2차전지, 자, 5G가 핵심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채워가는 순서를 정하는 거죠. 증권이 1번, 반도체, 2차전지, 5G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있는 풍력, 건설, 뭐 태양광, 수소, 철강, 이쪽은 어때요? 자,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왜 1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냐면, 밸류 매력이 지금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리레이팅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무조건 설정을 먼저 해놔야 된다. 우리는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을 보는 거고요. 그러면, 폭락이었을 때 담아야 될 쪽은, 폭락이 나도 일단 건설 섹터, 철강 섹터는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선해서 담을 수 있어요. 건설, 철강.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제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쪽은 어때요? 자, 뭐 바이든 이슈라든가 유럽 이슈로 모멘텀들을 작용하면서 이건 이제 미래 밸류를 땡겨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단기 버블 구간에 있는데, 자, 이 업사이드 폭이 가장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미래 가치를 놓고 보면 이거는, 업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2배, 3배 뭐 이렇게 되면, 2배 뭐 이제 3배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2배, 3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이쪽은 업사이드가 막 10배, 20배씩 나올 수 있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쪽은 어때요?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쪽은 폭락이 나오면 무조건 가장 먼저 담아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섹터군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숫자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숫자는 무조건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애매하다는 거. 지금 숫자를 딱 봐도 많이 버블이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적정 수준에서 태양광 쪽은 조금 버블 포지션이 있고요. 수소라든가 풍력 쪽은 그렇게 버블 포지션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순서를 정해놓은 쪽에서 섹터 비중을 가장 적게 갖고 있고 못 갖고 있는 쪽이 어디냐? 일단 2차전지하고 우리는 철강 쪽하고 그리고 풍력, 태양광, 수소 쪽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나가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섞어가고 지금 이제 순번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고성과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공부량이 그만큼 부족한데 성과는 많이 내기 원하고 내가 수익을 많이 내기 원한다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만큼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고 수익을 더 내고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계좌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합리적인 포지션을 자꾸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내가 투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기대 수익률을 줄이면 된단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을 1년 평균에서 6%만 내가 내겠다 라고 하면 그냥 ETF 사면 돼요. 어떤 ETF를 사냐? 자, 지수 추종 ETF를 사는 거예요. 자, 지수 추종 ETF를 사는데 자, 지금 기축통화국이 어디예요?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세금 혜택이 가장 높은 쪽이 한국이니까 자, 이런 쪽을 사는 거예요. 이런 쪽 비중을 70%, 20%를 그냥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권 비중을 채웁니다. 채권은 무조건 기축통화 채권만 사는 거예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이제 가끔 공격적인 배팅을 할 수 있는 채권도 있어요. 브라질 채권 같은 거. 최근에 이제 비과세고 뭐하고 하니까, 요런 거만 딱 사놓는 거예요. 이거는 비중 30%. 그리고 7대3 비율로 딱 해놓으면 주식시장에 빠질 땐 채권이 방어를 해주고요. 채권이 뭔가 장기적으로 안 좋을 땐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요? 수익은 무조건 주식시장에 주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 빠질 때 채권이 조금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7대3. 이걸 예를 들어 여기에 금까지 섞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섞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률이 1년 평균 6%는 나옵니다. 연평균 6%는 무조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주식이 좀 많이 줄었다 그러면 채권이 좀 방어를 해주면 여기에서 비중을 덜어가지고 여기로 다시 채워서 70% 되는 거죠. 이게
채권은 좀 이제 예를 들어 덜 빠진다라든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에 많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비중이 채권 비중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그 채권 비중에 덜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 비중이 또 많이 높아지면 자 채권 비중을 이제 조금 덜어서 사는 거죠. 이것만 이제 리밸런싱 해주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무조건 1년에 6% 이상 플러스 알파는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기대 수익률을 이것보다 곱하기 2, 곱하기 3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 제 목표치는 15%에서 20%예요. 그러면 1년 평균 지수 아웃퍼폼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수익만 많이 내고 싶다 그래갖고 투기 심리가 작용이 돼서 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게 아니고 몰빵을 해가지고 투기적인 발상을 접근하면 당연히 고리스크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깡통이라는 건 언제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깡통 포지션을 보지 않을 거면 이렇게 자산을 분산해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하고 빼고를 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당연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이용하는 겁니다. 왜? 싸게 정보 사보려고. 제가 공부 이만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알아가야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린 건데 이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이 결과를 떠나서 결과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이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냐?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압축을 해서 봐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장이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 지금 단기적인 것만 놓고 보면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는 절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 조정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회로 봐야 돼요. 시장 조정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내가 리밸런싱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 거냐. 현금 비중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주식 비중이 다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살 거면 뭘 먼저 살 거냐. 이런 상황이었을 때 뭘 살 거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뭘 살 거고 자 전체 비중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맞춰갈 거고 자 미래의 기대 수익률들은 어느 정도 체크를 할 거냐. 자 통계적 지표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더하고 빼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보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다. 근데 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